내년 6월 달까지인데 못 버티고 올해 폐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60%가 깎인 거죠. 나라가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KBS 생방송 토론 740의 사회를 맡게 된 토론지기 김혜정입니다. 이 정치적 격변 속 사회적 참사 속 새해를 맞은 우리 경제에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력 산업들은 불황의 늪에 빠졌고 지역민들은 지갑을 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존폐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난해 광주 전남 취업자 가운데 광주는 19.2%, 이 전남은 30.2%가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 업체의 종사자까지 포함을 하면 이 광주 전남 이들의 총체적인 위기는 바로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 진단합니다. 광주 전남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이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구제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 대책 가운데 지자체가 그리고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생방송 토론 740은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S 광주 홈페이지로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네, 이기성 광주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 경제 상황을 진단해 주실 분입니다. 나주몽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실 분이죠. 강수훈 광주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폭설인데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예. 입춘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거 갑자기 폭설이 오다 보니까 길거리도 많이 미끄럽고 힘들었지만 우리 소상공인을 대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강 의원님 오늘 식사 어디서 하셨어요? 점심 식사. 저는 오늘 토론 준비 때문에 네. 의회에서 도시락 먹었습니다. 아, 도시락 드셨어요? 늘 그 의회 근처에 있는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네네. 오늘은 네,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제 구내 식당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관공서 주변에 그 식당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항상 이렇게 굉장히 폭설이나 이렇게 사람들 못 나올 때처럼 지난해 연말부터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기성 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얼마나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은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 연말, 연초라고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또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같은 생활이니까 굉장히 참담합니다. 강수현 의원님, 네. 그 지역민들 만나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각종 지표를 보고 계시고요.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는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네, 일단 뭐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1%대 예측하고 있고요. 또 미국 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어차피 수출 의존이 높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체 중소기업체 94%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체고요. 또 47만 명, 48만 명에 육박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중에서 네. 25만 명 이상,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
회사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들이 부채, 그다음에 연체율, 그다음에 뭐 보증 지수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수치로 광주가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뭐 이따 토론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폐업률도 전국에서 2번째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 교수님, 저 첫 질문부터 제가 굉장히 우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요. 이 침체기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참 그 어려운 질문 하셨네요. 예. 최근에 그 불확실성이 너무 그래서 특히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그 불똥이 튈지를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출 분야에 있어서의 빨간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있지만은 뭐 소비자 심리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대내외 악화 조건 속에서는 전부 다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 그나마 지난해 버텼던 거는 단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고정 소비자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는 그나마 믿었던 단골마저도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어떻습니까, 이 회장님?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해오신 분들은요. 연초 상황을 가지고 올해를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체감 경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올해도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했는데 실상 우리 소상공인의 피부로 느낀 것은 몇 해에 대한 IMF 때보다 또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표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한 2%대였습니다. 2%. 근데 이제 지금 뭐 광주연구원이나 다른 연구기관에서 광주 전남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할 때는 1.4에서 1.7 정도 더 낮아질 거라고. 이 부분은 1, 2, 3 그 사태에 이전에 예측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실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강주가 된 자동차, 가전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상당히 수출을 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이런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전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 같은 그런 그 주력 산업이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침체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이 급감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가 있어서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소비나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주력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나 가전, 그다음에 석유, 화학 업계는 사실상 여기서 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제 발표가 최근에 좀 빠르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되는 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요. 이 지역에서 가장 축은 거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 전자, 정밀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들이 강주에 이제 두 개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거기와 관련되어진 연관 산업에 의해서 강주의 제조업이랄지 지역 경제가 이제
연동이 되어져서 이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해서 직결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표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사업자가 995만 명인데 98만 6천 명이 문을 닫았답니다. 한마디로 10곳에서 한 9곳 정도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데요. 광주 전남의 지표를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로 취합을 해봤더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2만 6천 명 정도가 폐업을 2023년에 했고요. 전남에서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전년 대비만 해서도 12%, 16% 이상입니다. 굉장히 위급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표인 것 같은데 이 회장님, 이 가운데서 폐업률이 좀 높은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해 우리 소상공인의 지금 현재 정부에 봤을 때는 100만 명의 폐업일 지금 현재 신고가 돼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음식업이 16.2%, 그다음에 소매업이 15.9%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확실히 타격이 있네요. 강 의원님, 네. 이 중에서 골목 상권에 또 특화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까? 예, 앞서 지금 자료에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2023년도 자료가 2만 6천 명 정도의 폐업자 수로 기록이 되었는데 저는 이 추세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한 해 폐업자 수가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2만 3천 명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런데 2023년도에 급증한 것이고 또 2024년도 작년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굉장히 지역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이기성 회장님께서도 그 음식업이나 소매업 이런 분야의 폐업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역 경제 전반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평소 쓰던 돈을 호주머니를 닫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을 안 쓰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한 달에 한 번 샀는데 2달에 한 번 산다든지, 그다음에 외식을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2주나 3주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골목 상권에도 직격탄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 상권에 직격탄을 미치는 이런 지표들에 또 다른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실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에 지난해 4분기 이 공실률을 발표를 했어요. 봤더니 이 오피스 공실률을 6층 이상 오피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가 19.9%, 전남이 20.9%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5곳 가운데 한 곳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지표를 봤더니 전남대 앞에는 중대형 상가 37.7%나 비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실제 학내에서 학교 밖에서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점심 때 네. 제가 이제 경영대에 있는데 경영대 뒤에 상대에 그 골목길이 있습니다. 네. 골목길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심을 직접 한번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곳곳에 가면서 임대라고 하는 학교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게 불황을 모를 정도로 이러한 것 유지가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임대라고 하는 공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대학 주변에도 이제 그런 임대라고 하는 공실이 보였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감을 했는데 이제 뭐 지금 방학 중이라 조금 손님들이 없겠지만 거기에 있는 식당에 있는 분이 되게 이제 모든 것을 주인이 혼자 서빙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없어서 또 이렇게 방학 기간이고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다.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실률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부동산 경기가 특히나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부동산 회사들이 뭐 법정 관리가 작년에도 한 4군데 이렇게 중견 이렇게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또 이제 중견 회사들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 위기에 있는 곳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주 전남도 굉장히 건설업체들이 많이 지금 되어 있고 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분들의 일감도 사실상 줄어들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제 이러한 부동산 경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데, 특히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불확실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국내에 있어서의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도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오른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그런 금리를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고금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고물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리가 높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그 물가가 높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라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서 미분양 사태가 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환율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도 사실상 붕괴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보도가 있었어요. 자영업자들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이 공제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저는 수치 보고 놀랐거든요. 광주 전남만 6,082건에 646억 원이나 됐다고 그래요. 이마저도 돈이 없어서, 이 공제금에 부어야 할 돈이 없어서 해제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생계 위협으로 직결된다라는 최근 자료겠죠.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보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참 안담합니다. 우리 그 경제 침체로 자영업 그 폐업이 늘면서 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선 폐업 공제금이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 이후 최대치로 기록한 통계 자료입니다. 네. 지금 올해도 지역 경제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이 기록 또한 갱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은행 대출이 연체나 국세 체납이 지금 현재 가도가 되는데요. 노후에 그 보장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폐업 공제금인데,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강주 네. 소상공인들의 돈줄이 막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빚 부담도 눈더미처럼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당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미환급금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는 한 1,8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이제 자영업자들, 이 폐업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걸 안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어떻게 찾을 방법을 못 찾고 계시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찾고 못 찾고 떠나서 네. 지금 이제 현실에 지금 와 닿던 것이 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 먼저 어떻게 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아마 잠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라고 그러죠. 최근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3년 연속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자체가 얼마나 소비했느냐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광주 전남은 지난해 12월을 살펴봤더니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해서 여객기 참사로 이어지는 이 너무 힘든 시기에 1년 전에 비해서 광주 전남은 8.8%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줄었고 전남 17.2%가 줄었다고 합니다. 어제인가요? 정부가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이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패키지 방안 중에서 지역 경제 혹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눈에 띄는 정책이 있을까요?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강주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역 화폐. 지역 화폐. 네. 네. 상품권에 이제 우리 강주에서는 이제 강주에 상생카드가 있잖아요. 네. 상생카드를 이제 10%로 이제 올려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소상공인, 네, 이러한 부분들을 그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나 이제 그 소상공인들의 소비 촉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 이제 근본적인 그런 그 내수 진작과 함께 이러한 것을 그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아까 수치가 봤을 때는 대규모 소매점도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골목 상권 항상 말씀해주신 이 골목 상권은 더 피폐할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책을 뭐 평가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광주 지자체 특별한 지원책들 이런 것들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계속 뭐 공실률 이야기도 했었고 네. 폐업률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왜 폐업을 했고 앞서 노라문산 폐업 공제금 같은 경우도 미환급금이 이렇게 많냐. 네. 실은 인생을 살면서 폐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이 있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실은 저는 그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라고 하는 뭐 실리콘밸리나 뭐 런던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에 가서 보면 거기는 fail fast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왜냐하면 실패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2번에서 3번의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리고 또 특히 지역은 한 번 실패한 경우에 어떤 실패자라고 하는 낙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뭐 시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실패를 용인하는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이러한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시스템화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페일 페스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수 진작 차원은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가 견인해야 될 것들. 어떻습니까, 이 회장님? 그 최근에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지원책, 경기 부양책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게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해도 요건 좀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정부보다도 지금 이제 강주시에서 네. 지금 이제 내수 경제로 인해서 이번에 명절 때 네. 우리 그 상생카드 지역 화폐를 7%에서 강주시와 5개 지자체가 10% 네.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전 국민이 우리 강주에 142만이 사용하면 곳곳에 소상공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수 침체가 가장 상당히 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나 생각 중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비 촉진. 이걸 보면 강주시에서는 우리 그 강수원 시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강주시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번 열었고 네. 또 광주 시청에 구내식당을 좀 한 달에 2번 정도 쉬어서 인근에 소상군에 우리가 가게를 가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한다는 것이 좀 돼 있고요. 지금 5개 구 지자체에서도 지금 실시한 서구와 지금 이게 강상구는 소비 촉진제를 캠페인을 상당히 했고요. 나머지 3개 구도 지금 실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가장 우리 소상공인들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촉진 행사가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거군요. 지금 말씀을 예, 들어봤더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좀 정책으로 해서 다시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지역 카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이 회장님? 지역 카페 지금 상생 카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업주분들 입장에서 혜택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역 화폐가 없거나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 거의 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주로 말해서 60%가 상당히 감소됐다고 우리 소상공인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 정부에는 골목 상점관을 지금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골목 상점관은 당초에 2,100만 미터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있어야지만 이 골목 상점가에 인허가가 됐었는데 우리 강수훈 시의원님이나 우리 지자체장에 자발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2,100만 미터에 15개 소상공인이 있으면 골목 상권이 네.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또 이것이 암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 상점가가 지정이 안 된 소상공인은 지역 앞에도 못 쓰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점가의 장점은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 있는 소상공인도 이렇게 저번적으로 확대를 해주면 네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화폐는 효과가 있죠. 일단 현금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과 또 지역에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이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네. 거두기 쉽지 않고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걸 야당의 입장에서만 뭐 이렇게 강행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고 네. 여야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실은 뭐 지역 화폐도 그렇지만 앞서 우리 이기성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골목형 상점가에서 진행되었던 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네.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상인들께서 말씀 주시고 또 전통시장 제 지역구가 양동 시장이 있는 지역구인데요. 네네. 정말 이번 설 명절 때 어려웠는데 농림축산부에서 했던 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로 네. 그나마 좀 시장의 경기가 돌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강 의원님, 또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역 화폐는 꼭 반드시 살리자 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이야기는 거두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남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물론 두 가지 다 손에 쥐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를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관련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교수님께서는 지역 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견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네. 지역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유기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역 경제 이제 순환 체계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유기체로 보면 피를 잘 돌게 하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맥도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동맥과 정맥을 잘 돌게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거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우리 말하면 경제에서 정맥 산업도 있고 동맥 산업도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신경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세혈관, 실핏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실핏줄이 실은 이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실핏줄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실은 그러니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비진자 그걸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랄지 저성장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것들 지원을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관성이 이게 붙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랄지 민생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이고 지방 재정입니다. 네. 그 부분을 보존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국가 재정 지출을 갖다가 지역화폐로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하기 어려운 거고 네네. 보다 큰 부분 속에서 미래 성장 산업이랄지 예를 들어서 동맥 산업과 같은 그다음에 정맥 산업과 같은 이런 부분의 지원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그 저성장이랄지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부분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자생력을 가지고 이게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피가 잘 돌게 할 수 있는 정책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시 정책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공공배달앱. 이게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표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배달앱 소상공인들 일단 가장 큰 문제 수수료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배민 저번에 갈등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문제들이 조명이 됐습니다만 이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공공배달앱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은 그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민선 8기 들어와서 배달의 민족 탈퇴 서명도 받고 독립 선언도 하고 또 국회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벤트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이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변론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놀랬던 부분이 이렇게 배민에 대한 그 거부 운동 그리고 공공배달앱을 장려하는 운동 이렇게 했는데 또 이면에는 또 다른 부서에서는 네. 이 배달의 민족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하는 그런 약간 엇박자 정책을 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네. 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고 그런 진정성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민선 8기 광주시가 지금 공공 배달앱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 회장님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어떻게들 느끼고 계시던가요? 예, 공공 배달업을 말하면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전국의 17개 시도와 네. 232개 각 지부들이 있는데요. 네. 광주 최초로 저희들이 배달 탈해 운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대형 그 플랫폼 네. 배미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번에는 결과적으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 공공 배달업은 2%대인데 네. 배미나 다른 데는 9.8%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배민에서 대형 플랫폼에서는 7.8%로 이렇게 내렸다는 것은 네네. 우리 강순 시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왜 공공 배달업을 지금 모르냐? 이것이 네. 바로 홍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이번 올해는 좀 홍보 예산을 좀 더 줘서 더 많이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누르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 정책이 그 광주경제 상생 2차를 재단에 김영선 대표께서 이렇게 직접 해서 우리 광주 소상공인 함께 이걸 했던 운동인데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매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플랫폼하고 경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좀 이제 장치들이 되어야지만이 공공배달 앱이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좀 제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알겠지만은 공공배달 앱 같은 거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내 환경이랄지 수요자랄지 이런 부분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대내 환경이 변하고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AI랄지 이런 걸 결합을 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공공배달 앱이 낮은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런 대학이랄지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핸드폰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 할 때 그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런 변화를 하는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실은 공공배달 앱도 마찬가지로 공공자금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모니터링 기능이랄지 이 부분에 정말로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속적인 수요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그 제대로 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이거를 좀 모니터링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시에 많은 경기 부양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저희 강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광주형 프랜차이즈를 육성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궁금해요. 광주형 프랜차이즈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주에서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을 육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도 그냥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 맥도날드도 햄버거 가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체계적으로 육성시켜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이제 취지의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메가커피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된 어떤 사업체가 한 50여 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갖게 되면 뭐 중견기업 이상의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된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가 이런 프랜차이즈를 장려했을 때 성과가 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형재 고기철학 같은 경우가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랬죠. 벌써 가맹점을 100개까지 확대를 했고 태국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 광주 기업이었습니까? 광주 기업이었습니다. 벌크 커피 들어보셨습니까? 2018년도 가맹점이 5개 미만이었는데 지금 전국의 가맹점 수가 240개까지 확장을 했고 또 충만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치킨집은 170개 사업장에 해외 가맹점만
40여 개 이루고 미국, 캐나다, 동남아까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광주에서 시작한 어떤 사업체들이 전국으로 뻗쳐나가고 세계로 뻗쳐나갈 때 마치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요.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삼성의, LG의 브랜드의 가전을 보는 그렇게 해서 이게 도시에 대한 애향심도 기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광주의 도시 브랜드도 만들게 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굉장히 표면상으로 저희가 몰랐던 이제 벌크 커피랄지 여러 가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상 알고 봤더니 광주에 모텔을 두고 있다.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그 요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 자생하는 거, 여기서 크게 뻗어나간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떠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와만 생각한다면 또 네. 그러지만 또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걸 함께 생각하다면 또 이게 상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때문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프랜차이즈 아까 앞에서 말했으면 굉장히 육성을 하고 그 부분은 그냥 프랜차이즈 같은 굉장히 소비자의 니즈에 맞춤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규모 경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이런 부분에는 또 이러한 그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상공인과 이런 프랜차이즈가 상생할 수 있는 이 분위기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상생하는 협력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규모 경제라고 이런 부분들을 네네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영업이랄지 소상공인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서로가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협력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의 어떤 그 기업하고 약간 유사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네. 경제적인 이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프랜차이즈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파의 프랜차이즈를 지역에서 육성을 해서 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육성을 해서 이런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공유형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형 프랜차이즈는 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기술이랄지 상권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 같은 것들이 네네네. 굉장히 이제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상생 협약을 통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소상공인이 보다 더 이게 강건하고 보다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자영업, 이런 소상공인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대형 쇼핑몰들도 앞으로 입점이 굉장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우려하시는 이 지역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하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회장님,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요. 프랜차이즈 업주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고
사실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어렵습니다. 이게 딱 해답을 내놓으라는 건 아닌데 어떻게 실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프랜차이즈가 영세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프랜차이즈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 조건을 공정하게 이거를 설정하고 가맹점의 본사와 방침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도 네네. 아까 말씀한 상호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 하고요. 또 특히 프랜차이즈는 불공정 그 계약이나 과도한 노예화태를 강요하지 않으면 네. 충분한 소상공인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여기에 대한 견제와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은데 벌써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희가 세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드렸던 질문의 재현도 좋고요. 광주 전남에 특화를 해서 이 어둡고 정말 암담한 불황의 늪이라는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정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지 먼저 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경제 상황은 실은 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책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금모으기 운동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공동체가 함께 돌파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네. 장롱에 있었던 금을 모아서 그 애국심을 높여갔던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 차원에서도 뭔가 실행해봐야 된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약 2주 전에 진행했었던 광주의 경제단체와 기관들 70여 곳이 모여서 광주 경제 다 함께 착착착 뭐 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 이러한 네. 것을 선언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해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기관 중심에서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이요. 네. 유통업계에 있어서의 판매 거래액의 50% 이상이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듯이 이 변화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변화를 이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이제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상공인과 이런 자영업자로도 굉장히 지금은 AI랄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경쟁력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혁신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런 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회장님 너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우리 강수원 시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광주 18만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광주 경제가 살아납니다. 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빛골 광주의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둡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의 빛, 곧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고 없이 이 터널을 또 빠져나가려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빠른 트럼프 2기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죠. 그리고 이 중국의 딥시크 충격이 대변하는 기술 추격이 어제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전남의 주력 산업 경쟁력마저 곧 뒤흔들 수 있다는 신호가 되어 있는데요.
대뇌의 악조건 속에서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바로 불확실성의 장기화겠죠. 그렇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야말로 이 지역 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우리 이웃들의 생계가 더 이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방송 토론 740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세 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